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제66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주주총회에서 현금 배당이 결의된 당일의 거래요소 결합관계로 옳은 것은? 현금 배당 합시다 라고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땅 하면 회계처리 어떻게 됩니까? 차변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얼마, 그리고 대변에는 미지급 배당금, 이렇게 회계 처리되겠지. 차변 뭡니까? 자본의 감소, 대변에 부채의 증가, 그런 식으로 결합관계가 분석되겠지. 자본의 감소, 부채의 증가라고 되어 있는 거는 4번이 되겠다. 그지? 4번이 정답. 됐죠? 지웁니다. 문제 2번. 다음 중 결산 정리 분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 계정은 기말 결산 시 공정가치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공정가치는 기말 결산일 현재 종가이다. 요거 맞겠지, 그지? 그래서 종가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가, 공정가치 그런 거하고 똑같은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2번. 그러면 가장 옳은 것 정답 1번 되겠다. 그죠? 1번이 정답이고 2, 3, 4 읽어봅시다. 뭐가 틀렸는지. 2번.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은 사용에 의해 가치가 감소하게 되고 가치 감소액은 정액법만 사용하여 산출한다. 말을 조금 돌려서 언급하고 있는데 다른 게 아니고 비유동자산 중에서 유형자산 생각하시면 되겠네. 유형자산의 가치가 감소한다. 즉 감가상각비 인식한다 이겁니다. 인식하고 그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정액법뿐만 아니고 정률법도 있고 뭐 다양한 감가상각 방법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정액법만 인정한다 이런 식으로 적혀있으니까 틀렸겠지. 그래서 요 단어 때문에 2번 지문 틀렸다. 3번.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을 서로 상계 처리하고 차익은 선수금 계정으로 처리한다. 선수금 요 단어 때문에 틀렸죠.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자산 부채 그거 차익금액에 따라서 미지급 세금 또는 회사에 따라서 미지급금 이렇게 회계 처리될 때도 있고 또는 오히려 돈을 돌려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즉 매입세액이 더 큰 상황이다. 그러면 미수금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겠지. 그래서 선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등장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3번 지문도 요 단어 때문에 틀렸다. 4번 가지급금, 가수금 계정은 기말 결산 시까지 내용이 파악되지 않은 경우에도 그대로 사용한다. 이거 아니죠. 이런 것들은 기중에만 임시로 쓰는 계정 과목이니까 결산 때까지는 어쨌든 정식 계정 과목으로 바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사용한다. 이런 것 때문에 4번 지문도 틀렸다. 됐죠. 문제 3번. 다음 중 일반적인 재무제표의 계정 과목 분류가 옳지 않은 것은? 저장품, 자 이거 재고자산이라고 했었죠. 건설 중인 자산, 투자자산이 아니고 유형자산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겠네. 3번, 4번 읽어볼까요? 장기제품 보증 충당부채 이런 계정 과목 배우지는 않았죠. 이런 거 우리가 배우지 않은 계정 과목 한두 개 정도 등장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답을 못 찾을 이유 전혀 없죠. 이런 거는 우리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거 배웠습니까? 그거하고 유사한 거랍니다. 이름도 비슷하지? 뒤에 충당부채라는 이름이 붙였지? 그래서 이런 것들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비유동부채이듯이 이런 계정 과목도 비유동부채랍니다. 4번 매도가능 증권 평가손익 이거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분류되지.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다. 문제 4번. 다음 중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인 신뢰성과 직접 관련이 적은 것은? 자, 신뢰성의 하부 속성 세 가지 있었죠. 뭐였습니까?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이렇게 세 가지였다. 그지? 하나, 둘, 셋. 그죠? 그러면 정답은 당연히 1번 되겠지. 예측 가치와 피드백 가치는 신뢰성이 아니라 목적 적합성의 하부 속성이었죠. 목적 적합성, 하부 속성 세 가지 뭐였습니까?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 이렇게 세 가지였다. 됐죠? 문제 5번.
다음 중 손익계산서 작성에 영향을 주는 거래는 1번 자기주식 처분이익, 이거는 자본 항목이었다, 그지? 2번 감자차익, 이것도 자본 항목이었다. 3번 매도가능 증권 평가이익, 이것도 자본 항목이었다. 그러면 정답은 당연히 4번이겠지. 4번은 뭡니까? 단기매매 증권 처분이익, 이거는 영업 외 수익이겠지. 그래서 손익계산서 작성에 영향을 준다. 정답 4번. 문제 6번요. 다음은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맞겠지. 그죠? 우리 건설 중인 자산을 감가상각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아직 완성 안 됐잖아. 완성 안 됐으니까 아직 사용 안 하고 있잖아. 그래서 감가상각 안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1번 지분 맞다. 2번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 구입액도 감가상각 대상이 된다. 아니죠.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 두 가지는 감가상각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2번이 틀린 지문이다. 정답 2번. 3번, 4번 지문 읽어볼까요? 3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는 정액법, 정률법, 체감잔액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등이 있다. 뭐 다양한 방법이 있더라, 그지? 4번. 감가상각 방법은 자산의 성격에 따라서 선택 가능하고요. 소멸 형태가 변하지 않는 한 매기 계속 정해야 된답니다. 맞겠지 뭐, 그죠? 문제 7번 볼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외상매입금의 기초잔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외상매입금에 대한 자료들이 쭉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총계정 원장으로 풀자고 했죠. 외상매입금에 대한 총계정 원장을 그려보자. 자, 부채니까 내 자리 오른쪽이다, 그지? 오른쪽에 기초금액이 적혀있을 것인데 그 기초금액을 지금 구해보라 이겁니다. 빈값 채우기 문제지. 그러면 총계정 원장 마감됐다는 가정하에 요 빈값을 찾아보자. 자, 외상매입금 지급액 회계처리 어떻게 됩니까? 차변의 외상매입금 대변의 현금이나 보통예금 이렇게 기록되겠죠. 그러면 외상매입금 총계정 원장에서는 요 왼쪽에 기록되겠다. 그지? 500만 원은 왼쪽에. 그 다음에 기말 외상매입금 총계정 원장이 마감되었을 때 기초금액은 내 자리, 기말금액은 반대쪽에 적힌다고 했죠. 반대쪽에 40만 원 금액을 적어주면 되겠다. 400000 됐습니까? 그리고 외상 순매입액. 자, 요거 어떻게 회계 처리됩니까? 차변의 상품 얼마? 대변의 외상 매입금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기록되겠죠. 그죠? 그러면 외상 매입금 총계정 원장에 있어서는 대변에 기록되겠다. 금액 400만 원. 물론 뭐 상품이 될 수도 있고 원재료가 될 수도 있고 그죠? 해당되는 계정 과목이 올 수 있겠지. 자, 외상 총매입액 420만 원이랍니다. 자, 그러면 매입에 대해서 순매입도 금액이 제시되어 있고 총매입액도 금액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면 둘 중에 뭘 써야 될까? 당연히 순매입액 써야 되겠지. 400만 원. 총매입액은 자, 처음에 자, 상품이라고 가정합시다. 상품을 외상으로 샀습니다. 420만 원짜리를 외상으로 샀어. 그런데 그 중에서 20만 원만큼 매입 애누리 또는 매입 환출, 매입 할인 같은 게 생겼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외상 대금 얼마 줘야 됩니까? 420만 원 줄 게 아니고 400만 원만 주면 되잖아. 그래서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매입 할인은 취득 원가에서 차감된다고 했잖아. 그 동시에 그런 항목들이 생겨버리면 외상 매입금도 줄어든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20만 원이 아니고 400만 원 요 금액으로 총계정 원장을 채워 넣어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채워 넣었다. 그러면 요 빈값을 바로 찾으면 되겠습니다. 왼쪽 합계 540만 원이지? 오른쪽 합계도 당연히 540만 원 돼야 되겠다. 그러면 빈값 얼마입니까? 540만 원 빼기 400만 원 한 140만 원. 요게 기초금액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정답은 1번. 됐죠? 치웁니다. 문제 8번 볼까요? 다음은 자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하여 무상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액면금액을 주식의 발행금액으로 한다. 맞겠죠? 2번
기업이 취득한 자기 주식은 취득 원가를 자본 조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것도 맞고 3번 자기 주식의 처분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큰 경우 차액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해서 자본 잉여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것도 맞고요. 4번 기업이 소각을 목적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 원가가 액면 금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을 감자 차익으로 해서 자본 조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자, 감자 차익이 나왔을 때 그거는 뭘로 분류됩니까? 자본 조정이 아니고 그지?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되겠지. 그래서 요 자본 조정이라는 요 단어 때문에 4번 지문 틀렸다. 정답 4번. 됐습니까? 자, 문제 9번 봅시다.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선박, 비행기 제조에 사용하기에 적당하다. 맞겠죠? 2번 제지업에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제지업, 종이 한 장 한 장별로 원가 집계하기 어렵겠지. 그래서 이것도 맞을 것 같다. 그지? 3번 모든 제조 원가를 작업별로 직접 추적한다. 이러면 얼마 주겠습니까? 그런데 제조 간접비는 직접 추적 안 되잖아. 그래서 합리적인 기준으로 배부할 수밖에 없더라. 그것이 개별 원가 계산의 핵심이었다. 됐죠? 그래서 3번 질문 틀렸다 이겁니다.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만 직접 추적 가능한 것이지. 4번 작업 원가표를 사용하고요. 제조 간접비는 배부하는 절차를 따른다. 맞겠지? 그래서 정답 3번. 문제 10번요. 다음 중 원가 계산에서 일반적인 제조 원가 요소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제조 원가 요소는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로 분류한다. 맞고요. 2번 회사가 선택하고 있는 원가 계산 방법에 따라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것도 맞지. 3번 제조 원가 요소와 판매비와 관리비 요소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산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 배운 적 없죠? 정답 3번이지 뭐. 이런 규정 전혀 없습니다. 4번 읽어봅시다. 4번 읽어보면 확실히 3번이 틀렸다는 거 알겠지? 1번, 2번 확실히 맞으니까 그지? 4번 재료비는 기초 재료 재고액에 단기 재료 매입액을 가산하고 기말 재료 재고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것도 맞잖아. 그래서 정답 3번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됐죠? 문제 11번 제공품 계정을 구성하는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단기의 직접 노무비는 얼마인가? 직접 재료비가 10,000원이고요. 직접 노무비는 가공비의 20%랍니다. 제조 간접비는 50,000원이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산식을 치를 수 있겠다. 그지? 직접 노무비를 X라고 한다면 X는 자, 가공비 의미가 뭡니까?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 요 두 개를 말하는 거다. 그지? 직접 노무비 요거를 X라고 했죠? X 플러스 50,000원 요거 한 개, 요거 두 개 합한 게 가공비인데 요거 곱하기 몇 프로? 20% 한 거다 이겁니다. 0.2 뭐 이렇게 산식을 세울 수 있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X는 자 X는 0.2X 플러스 50,000원 곱하기 0.2 하면은 10,000원 나오죠. 이렇게 산식이 구해진다. 그 다음에 0.2를 요런 쪽으로 보내면 마이너스로 바뀌죠. 그러면 x 마이너스 0.2 해가지고 0.8x는 10,000원 이렇게 산식을 구할 수 있겠다. 그러면 10,000 나누기 0.8 하면요. x는 12,500원 이렇게 금액이 나온다. 됐습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 됐죠? 지웁니다. 문제 12번요. 종합 원가 계산 하에서는 원가 흐름 또는 물량 흐름의 가정에 따라서 완성품 환산량이 다르게 계산된다. 다음 중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찾아볼까요? 1번
전기와 단기 발생 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단기 발생 원가로 가정하여 계산한다. 이거는 총평균법 얘기죠. 선입선출법은 철저하게 전기에 발생했던 금액, 즉 기초제공품의 기완성도를 다 고려해가지고 금액 계산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다 이거지. 요거는 총평균법 설명이다. 2번, 3번, 4번 읽어볼게요. 2번, 기초제공품이 없는 경우에는 제조원가는 평균법과 동일하게 계산된다. 맞지? 기초제공품이 없으면 뭐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런 거 구분 의미가 전혀 없어진다. 3번, 완성품 환산량은 단기 자금량을 의미한다. 자, 선입선출법은 기초제공품의 그 기완성도를 고려하기 때문에 완성품 환산량 구할 때 철저하게 올해 작업한 것 기준으로 완성품 환산량을 구할 수밖에 없더라. 4번, 먼저 제조에 착수된 것이 먼저 완성된다고 가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제공품이 먼저 완성된다라고 보는 것이지. 됐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다. 문제 13번 봅시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신고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부가가치세법상 특징이라고 했죠. 요거 맞다 이겁니다. 2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장소, 즉 사업장을 기준으로 납세지를 정하고 있다. 이것도 맞고요. 3번,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신청 없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설명하는 내용인데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적용하려면 해당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청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지? 그런데 요 지문을 보면 신청 없이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3번 지문 틀렸다. 정답은 3번이 되겠다. 됐습니까? 4번 지문 읽어볼까요? 사업자 단위 과세 잡자는 사업자 등록도 본점 등의 등록번호로 단일화하고 세금 계산서도 하나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한다. 맞죠? 그래서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하면은 사업자 등록번호가 하나만 있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다. 문제 14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계산 시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총 매출액 1,000만 원, 매출 애누리액 200만 원. 판매 장려금 50만 원 이렇게 나왔네. 판매 장려금 단골 메뉴죠. 요거 과세 표준에서 차감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매출 애누리액 요것만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으로 언급되어 있으니까 요것만 빼면 되겠지. 그래서 1,000만 원에서 200만 원 뺀 800만 원이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이 된다. 정답은 2번. 됐죠? 지울게요. 문제 15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된다. 맞죠? 2번, 사업자 등록의 신청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관할 세무서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 원칙은 관할 세무서에 가가지고 사업자 등록해야 되겠지.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모르고 다른 세무서 가가지고 사업자 등록하더라도 받아준답니다. 이런 규정도 있더라. 이런 거 넘어가면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확실히 틀린 지문이 아마 나올 것이다. 그지? 됐죠? 3번,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후에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된다. 이게 확실히 틀린 지문이잖아. 사업 개시일 전에도 얼마든지 사업자 등록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3번 지문이 틀렸다. 정답 3번. 4번 지문 읽어볼까요?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정정신고 빨리 해라 이거지. 그죠? 4번 지문도 맞다. 됐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제66회 전산회계 1급 이론편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전부 다 우리가 배웠던 내용에서 출제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네요.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